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흘째 이어진 경남 함양 산불은 4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00여 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며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등성이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진화헬기 여러 대가 연신물을 쏟아부으며 불길을 잡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9시 10분쯤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 진화 작업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건조특보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만 234헥타르, 축구장 300개 면적이 넘습니다. 마을 보호를 위해 산불 지연제 36,000리터가 살포됐고 주민 160여 명은 안전시설이나 친척 집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 타는 게 막 우르르 연기가 나오고 보였어. 그때 우리 나올 때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탄 거지, 그러니까. 놀래서 나 고무신 신고 와서 우리 집 개도 칸이도 풀어놓고. 험한 산세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자 산불 확산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진화 현장에는 헬기 115대와 장비 250대, 인원 1,6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 당국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면서 44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산불 진화 이후에 야간 산불 관리 이후에도 산불 진화 헬기 10여 대를 현장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산림 당국은 재발하지 않도록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집중하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렇게 경남 함양 산불은 진화됐지만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또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밀양에서도 산불이 났군요. 지금은 이제 야간 진화 작업에 들어갔을 텐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산 능선을 따라서 불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대는 매캐한 연기가 가득하고 재가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산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밤 9시 기준 진화율은 12%, 산불 영향구역은 76헥타르입니다. 전체 불의 길이는 4.4km로 남은 불의 길이는 3.9km입니다. 산림청은 오후 5시 20분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소방청도 오후 5시 39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헬기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초기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해가 지면서 지금은 지상 인력만으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불이 인근 마을과 요양병원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밀양시는 인근 마을 등에 삼랑진 초등학교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고 현재까지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헬기 등을 다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더 날카로워지자 정부가 본격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경제 안보와 기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건 더 강력한 관세 카드였습니다. 먼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시한이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서며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로 파상 공세에 나설 채비를 마쳤고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국익국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외교안보와 투자의 투트랙 전략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편입은 물론 잠수함 건조와 미 군함 유지 보수 등 양국의 협력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전 협력 등으로 오히려 더 미국과 강한 연결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역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관철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관세 인하를 위한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미국 기업들은 물론 수많은 현지 일자리까지 모두 한국의 투자에 달린 만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천억 불 투자 약속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걸 너무 비용 측면이나 또는 너무 위험 요인으로만 받아들이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의 한라인을 가동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다음 달 초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급등해 5,900선을 넘었지만 상승폭이 줄면서 5,8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19만 원, 9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5,903으로 출발한 코스피가 5,846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엔 5,930선까지 올라 6,005지에 70포인트만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하다가 개인이 순매수 바통을 이어받았고 코스피는 사흘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60%나 오르는 놀라운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대, SK하이닉스는 98만 원대까지 올라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투자 심리가 달아올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기, HD 현대일렉트릭과 LG전자 등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1조 원 이상 커지며 코스피 상승폭은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의회 연설을 앞두고 이런과 관련된 진영학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추가 상승보다는 상승 탄력 둔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1% 오른 1166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해 0.2% 내린 1151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순매도가 커지면서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3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지난 13일 이후 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재상승해 1,4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외국제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특혜 보호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순기능의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걸 자꾸 하시는 거를 무슨 법무부 수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각의 위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법외곡제가 적용되었고 남용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그야말로 폭풍 질주하던 강경법사위는 하지만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개혁입법 속도전을 외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릴레이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잇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인 행정통합, 특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관련 주제로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렇게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듭 수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법조계 전반에서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한 반감이 거셉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과 검사들 사이에선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 될 수 있다거나 일선이 위축되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급증할 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시기상조론이 우세입니다. 다만 재판 소원이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고 법 왜곡죄 역시 먼저 도입된 독일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논의 중이라며 힘을 싣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조계, 특히 사법부 반발이 상당한 만큼 법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무려 10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른바 친명 새 규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잔치집처럼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현장.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출범식 모습입니다. 무려 105명의 민주당 현역이 이름을 올렸고 60여 명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정치검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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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공취모는 검찰이 조작해 기소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사법정의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정조사 추진은 물론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인, 즉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조작 수사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국빈 방한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검찰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입니다. 이들은 모임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파 견제를 위한 친명 세규합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당내 조작 기소 대응투기가 가동되고 있는데도 별도 조직을 꾸린 데다 친정청래 당권파는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점입가경 이 대통령 팬카페는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내 분란을 자초했다며 강제 퇴출시켰습니다. 이른바 현진우나 문자로 사직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당 대변인에 임명됐는데 원조 친명그룹 7인의 출신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으로 물러난 논란의 인물이 다시 전면에 섰다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고 공취모에 대해서도 위헌적 집단 행동이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공취모가 내세우는 명분과 별개로 105명 명단에 있느냐를 두고 민주당도 여권 지지자들도 노골적으로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을 주제로 난상 토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흐지부지 김 빠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당명 개정과 또 행정통합 논의만 이어졌는데 입틀막 의총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발언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와 압수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친한계는 맨 앞자리 장 대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 원내 사령탑은 본회의 전략을 논의하자고 외쳤습니다.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할 때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취재진이 물러나고 계속된 비공개 의총은 지방선거 뒤로 미룬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법을 설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된 절윤 거부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다른 주제로 시간을 끌었다. 입틀막 의총이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장동혁 지도부 비판을 자제하고 단일 대우로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뭐니 해도 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다.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퇴 이것은 답이 아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마무리에 장동혁 대표는 그래도 본인이 당원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와 전문가 공개 토론 등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배당받는 등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특검이 항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졌던 사건부터 차례로 배당됐는데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은 형사 12부가 맡게 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10명가량이 참석한 항소회의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1000쪽이 넘는 판결문을 분석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항소심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늦어도 2024년 12월 1일쯤이라고 판시했는데 특검이 판단한 공모 시기와 1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핵심 근거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재판부는 또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 등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 여러 차례 회동을 두고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 기획으로 재해석될지 단기적 결단에 머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일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강선우 의원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또 주 후반에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절반 넘게 찬성하면 법원은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는데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볼 때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일이 확정되는 대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심사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경찰 수사 착수 2달 만에 첫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치연금을 건넸다며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들과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 차남 특혜 편입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 의원 등을 차례로 부르며 김 의원의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주요 일정이 예정된 만큼 이번 주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를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충남 대전, 이 대전 충남 등 이 행정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관련 논의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한테 공식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목리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 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자, 이 제안 내용도 내용인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한테 이제 회담을 제안한 게 취임 후에 이번이 처음인데 말이죠. 깜짝 제안이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볼까요? 지금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청와대는 333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3이 첫 번째는 사법개혁 3법, 그리고 두 번째는 3차 상법 개혁 개정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행정통합특별법을 이 3개 권역에서 다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이 행정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5극 3특의 현실적인 이제 법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3개 도시가 권역이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 충남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느꼈을 때 본인들이 통합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광주, 전남도 민주당이 통합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모두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이 법안을 갑자기 이제 와서 소극적으로 뭐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어떤 권역들은 4년 동안 20조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1년에 5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전 충남은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양당의 지도부
당대표들이 충남 분들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논산,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보령인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충청도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에게 한번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원래 대전 충남 통합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한 내용의 법안 예. 그 성일종 지금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냈습니다. 그 법안대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라면 국민의힘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었을 때 그 법안에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법안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재정 분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예.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관련한 부분은 100% 50%를 통합특별시에 다 주자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충남 대전특별시가 특히 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든가 전남 광주와 같은 지역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똑같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과 대전에는 임의 조항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의무 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가 아니라 충남, 대전은 이전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충청 지역에 대해서 과거부터 뭐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도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청도만 역차별을 받는다, 소외돼 있다라는 정서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충남이 특별히 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고 오늘 의총 과정에서는 사실 대구, 경북을 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 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을 통합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오늘 그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도 통합특별법안 이것도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것도 이제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요.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로 검찰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난 처음에 공취모라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예,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이 162명이니까 65%라고 이제 그러던데 당내 비중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친명계가 대거 합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친명계가 대거 합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은 뭐 주식회사로 따지면 친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자회사로 뭐 친청도 있는 거고 뭐 친 김민석도 있는 거고 뭐 친 박찬대도 있는 거지. 예. 어떻게 친 이재명과 친 뭐 정청래와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된 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회사가 지금 너무 커진 거 아니냐 뭐. 아,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건 너무나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서 저는 애초에 저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름을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었냐. 국민들이 공소 취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조작 기소였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가기 위해서 대신 뭐 삼자 뇌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성태 그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 얼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서 800만 불씩 돈 주는 그런 자연사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연어 술파핏 유명하잖아요.
아니 지금 당시에 교도관들이 다 지금 실토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술이 들어갔었고 우리는 못하게 말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지은 것이고 이게 뭐 친명과 친청을 가르는 개판 모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장도영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공소 취소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금 강성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총식 재판 받아서 지금도 5개 재판 다 정지돼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법 체계 내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소 취소라는 거는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검찰은 근데 행정권에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도록 입법부가 압박하고 있다? 이거 과연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그 본인과 관련해서 되도 않는 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도 않는 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빨리 재판을 재개해서 내가 사법체계 내에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그것은 응하지 않고 검찰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의 탓으로 돌리는데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사실 지난번에 대장동 1심 판결 나왔을 때 항소 포기 이루어졌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 포기 이루어졌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했고 우려했었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붕괴하는 최후의 모습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그러면 뭐 민주당이 지금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일,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부탁했잖아요. 그건 왜 한 거예요?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 뭐 재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뭐 혐의를 억울하게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감옥 가신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요청과 관련해서 그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최근에 벌금형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그 공소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시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 얘기를 무시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만 공소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권의 일원을 갖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입법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도 이제 그 모임 성격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계신데 모임 성격도 성격인데 이 모임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청래 대표 직속으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있었거든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비슷한 취지의 모임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속했던 분들이 또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그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고 오히려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자꾸 이제 그 여당 내에 뭐 계파 싸움이다, 뭐 지금 당 대표와 대통령이 뭐 서로 뭐 갈등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야당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지만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 보세요. 이 공직선거법 250조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그 허위 사실 그거로 이제 재판을 받았잖아요. 자, 저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태도가 궁금해요. 어떤 태도?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증법사 만난 적이 없대요.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그리고 본인의 장모가 돈 한 푼 번 적 없대요. 주가 조작으로.
근데 이거 드러나면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다 그 선거 보조금 다 그 반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또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의힘 아마 그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재판 그 정해진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있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형량이 정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거든요. 뭐 국민의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걱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이런 모임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친명 세력의 정치 세력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특위 이것을 특위위원장을 이성윤 의원이 맡았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왜 이성윤 의원이 그 특위위원장을 맡았느냐 민주당 친명 강성 친명계에선 비판했었는데 아마도 기존에 있던 특위는 믿을 수 없다라는 내부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자꾸 나오는 게 언론이 프레임이 씌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오늘 이제 출범식에서 정청래를 제명하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오늘 같은 날에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 두 사람을 퇴출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확대돼가지고 큰일처럼 보이는데 제명인의 마을 아마 회원 수가 제가 알기로 2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1,000명 정도가 정청래 대표, 뭐 이성윤 최고위원 뭐 이제 탈퇴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명인의 마을의 모든 어떤 의견을 대신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민주당의 권리당원만 160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저 1,000명이 저희 권리당원 160만 명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갈등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면 그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당 개파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논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른바 절윤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공개 회의 이후의 의원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당면 개정 논의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당면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 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걸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셨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나온 배현진 의원이 불만이 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사실 지난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고요. 22일에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 결과이고 3심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도부의 스탠스로 이번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컸어요.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의원총회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 취지를 갖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작 논의가 된 것은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시작됐고 과거 뭐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후보가 있었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1시간 10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앞서 언급했었던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졸속 처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통합보다는 좋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거라는 의견이 커지면서 이 TK 통합과 관련해서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예.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제대로 된 당의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 개정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속했고 TK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걸 논의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보면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도부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외면하고 뭐 행정통합이니 당면 개정 이런 얘기하면 아니 손 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아니 지금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탔는데 지금 이게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왜 얘기 안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웰빙이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자주 지적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다거나 김정혁 뭐 전 최고, 배현진 의원 아니 징계하기 전에 사활을 걸고 아니 대표하면 안 된다, 뭐 사퇴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꼭 일 벌어진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수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이제는 반성해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차떼기 정당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TK 지역의 중진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 정당에서 배지 한 번 더 달면 뭐 하겠어? 나를 우리 정당으로 해서 내가 몸을 던지겠다, 불출마하겠다 이런 어떤 헌신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는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나설 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존에 이제 조경태 의원 등 해서 평소에 장동혁 대표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만 또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전체가 이런 겁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사실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로 인해서 지금 당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라는 비판 따갑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사절 관절을 찾는다든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수의 의원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다음 의원직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좀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6.3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본연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보다는 2028년의 공천이라든가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오늘 뭐 아침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의총에서 당의 공식 노선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아쉬운 그런 의총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오는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던데 이걸 이제 재보선 출마 행보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면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본인이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선돼 버리면 그야말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3자 구도,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이렇게 3자 구도가 가도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출마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선택지는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요. 대구에서도 수성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자기가 판을 주도해서 이끌어가야지 판이 본인을 이끌어가게 만들면은 이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이 대구 수성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철우 현재 경북도지사 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구 지역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안 열려요. 그렇게 예.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뭐 백날 가도 거기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지역으로 지금 4군데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인천 계양 을하고 네. 충남 아산 을하고 네. 평택하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4곳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대구 부산 쪽에 영남 쪽에 어쨌든 빈자리가 안 생길 것이다. 네. 보궐선거가 일부러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TK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구시장 각종 여론을 살펴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조금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될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사퇴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5월 4일까지 사퇴 시한이거든요. 네. 4월 말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의 보궐선거가 열리지만 5월 1, 2, 3, 4일에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대구의 보궐선거 지역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일부러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유력한 것으로는 부산 지역은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그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고 예. 그러면은 부산에는 적어도 한 석이 생긴다. 그러네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 갑 소속 의원인데 지금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박형준 의원과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부산 해운대 갑도 보궐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 수준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몸이 가벼운 상태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먼저 자리를 박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초까지는 가봐야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출마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제 관심 사항이라 말씀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제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원래 이제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걸 24일 화요일로 앞당기기로 한 건데 사법개혁 3법 내일 본회의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내일 사법개혁 3법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그 행정통합특별법도 통과는 시킬 건데 이게 이제 세 개의 권역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대전 충남이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하시나요? 사법개혁 3법이 아니에요. 사법파괴 3법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적 요소들이 다분하고 우리 국민 전체에게 미칠 파장이 엄청난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수준의 숙고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정말 그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이 어떻게 우리 사법을 파괴했는지 아마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민주당도 쉽게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합니까? 필리버스터 하는 건가요?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원내 대표단이 갖고 있는 전략인데 결국에는 뭐 이것도 뭐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결국 3월 3일이면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수억 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지난해 10월 7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의 경우 호가는 70억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호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의는 많이 늘었는데요. 움직이진 않는 거죠.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쨌거나 5월 9일까지는 계약만 하면 되니까. 인근 서초구에서도 최근 들어 호가는 낮아졌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를 팔아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잘 없고요. 물건을 내놓는다 해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살려는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는 듯한. 이에 더해 2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강남권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돼 현금 부자 외에는 매수가 어렵다는 점도 거래 절벽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호가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강남권과 달리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제 실제 매매되는 금액은 1월 말 정도 선 고게 거래된 고금액 정도로 지금 집을 보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모르겠어요. 물건이 많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지역별로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강남 일부 지역은 매물이 30% 이상 급증했지만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 변화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강남권과 구외 지역 간 차별화된 가격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매물이 증가하지만 거래는 잘 안 되고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강남이 아닌 한강벨트나 강남이 아닌 강북 지역은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들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을 기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돼 부동산 시장 분수령은 5월 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차입 투자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 대한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 중재 판정에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녁 7시 30분쯤 영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재 판정에서 명령했던 1,600억 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삼난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밤 9시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76헥타르, 잔여 화선은 3.9km이며 인근 주민 62명이 대피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소방대응 1단계를, 5시 39분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발생 시점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졌는데 이례적인 건조와 강한 바람이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또 내일 전국에 강수가 예보돼 있는데요. 함양, 밀양 등 경남 지역에도 천금 같은 단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며 발생 이틀 만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피해 면적도 100헥타르를 훌쩍 넘어서며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영남 지역은 겨울 시작 이후 2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질 만큼 극심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0.9mm로 예년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관측 이래 두 번째로 적은 양입니다. 또 산불이 난 함양은 급경사 지형에 탈 연료가 많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형 산불 발생 시점도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도 산불이 심각했지만 올해는 더 심합니다. 산불 누적 발생 건수도 전날까지 140건으로 예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전국으로 유입되는 단비구름으로 잠시 숨통이 트일 걸로 보입니다.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산불이 난 함양 등 경남 지방에도 다소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저기압이 끌어올리는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차가운 북동풍에 동반된 찬 공기들이 충돌하면서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24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오겠고 3에서 8cm, 많은 곳은 최대 10cm의 눈이 예상이 됩니다. 천금 같은 이번 강수로 산불이 났던 함양은 물론 영남과 영동 등 그 밖의 내륙에서도 잠시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큰 영남 지방은 3월에도 건조하고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대형 산불의 고비는 계속될 걸로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주말부터 이렇게 산불이 전국에서 비상인데요.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받아본 뒤 혐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칠 뻔한 뒤 사거리에서 버스와 SUV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없었지만 버스에는 10여 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청장을 일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다만 치상 혐의의 경우 실제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피해 버스기사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청장이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또 교통법 시대중과실 위반으로 인한 사람 다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또 두 죄가 경합돼서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버스기사와 승객, SUV 운전자 등의 진단서가 제출되는지 좀 더 기다려본 뒤 혐의를 확정하고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462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0대 2명을 송치했습니다. 이 10대들은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과 과시욕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서버를 해킹한 10대 고등학생 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이틀에 걸쳐 462만 건에 달하는 따릉이 가입자 계정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생년월일, 체중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전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의자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주범인 A군과 공범 B군은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 방법 등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4월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의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며 B군을 특정했는데 B군의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따릉이 개인정보로 보이는 파일이 확인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먼저 따릉이 서버의 취약점을 알게 된 B군이 이 사실을 알리자 A군이 역할을 분담해 서버를 해킹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호기심과 과시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A군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진술을 거부하는 A군에 대해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심하고 조사했는데 아직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릉이 서버를 해킹한 10대들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출입증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설공단에 부실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개인정보 유출 배경에는 서버 보안 체계의 취약성이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해커가 인증 토큰을 발급받지 않았는데도 서버에서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줬다는 겁니다. 인증 토큰은 암호화된 보안 장치로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출입증 역할을 합니다.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전자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전자적 정보가 인증 토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개인정보를 조회하려면 이용자가 인증 서버로부터 인증 토큰을 발급받고 최종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따릉이 서버에는 이런 절차가 사실상 없었고 고난도 해킹 기술을 쓰지도 않은 10대 중학생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이에 경찰은 서버를 부실하게 관리한 서울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으로부터 서버 보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고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입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단이 정보 유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수사를 통해 정확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과가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기일이 내일 열립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일교 측에 재단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 주체로 볼 수 없단 겁니다. 다만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 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씨 측은 6천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 거듭 배달 사고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 이번에도 목걸이 수수와 김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이는데 전 씨의 1심 선고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2인자로 불리는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합수본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의원을 내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합수본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정 전 실장은 교단 내에서 한학자 총재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교단 내 실세인 만큼 합수본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정 전 실장이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교단 현안 청탁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합수본은 얼마 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임 전 의원도 내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용호 자체를 몰랐고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뒤 이를 법인 자금으로 보전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 전 실장이 통일교 내에서 각종 현안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합수본은 한 총재의 승인이나 지시 여부를 캐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교단 내 실세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조만간 전재수 전 장관과 김규환 전 의원도 소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진행된 노동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결정서는 김 위원장의 어떤 침략 행위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일본의 공동훈련과 미국의 단독훈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자 국방부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지난달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한 달여 뒤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했지만 국방부는 설날 연휴와 일본 다케시마의 날 직전 훈련에 난색을 표하며 시기와 방식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정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8일부터 이틀간 서해상에서 단독 훈련을 하고 비슷한 시기 일본과 동중국해 등지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한미 간에 엇박자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무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에 계획된 FS 연습 같은 경우는 축소가 아니고 정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하지만 공동 브리핑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훈련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열고 있는 북한은 아직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리선권과 김영철 등 대남 업무를 맡아온 인물들이 주요직에서 배제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당대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연례적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훈련 일정의 변화나 북한의 태도 여부에 관심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로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 김 씨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도를 넘은 이런 일부 댓글이 달리자 또 다른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해자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입니다. 온라인상에 해당 계정이 알려지면서 팔로워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계정 속에는 이렇게 얼굴을 찍은 셀카 사진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예쁘다, 나 같아도 음료수 마신다며 외모를 이유로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범행 동기에 불우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동정 섞인 추측에 이어 외모를 평가하고 치켜 세우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신상 비공개에도 불특정 다수가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외모 미화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의 본질을 흐리고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으로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폭등했죠. 이를 노리고 최상급 그래픽카드를 훔친 남성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경기도 평택의 컴퓨터 부품 가게입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남성이 문 앞으로 다가오죠. 손에 커다란 전동 드릴이 들려 있는데요. 드릴로 문 가장자리를 치더니 잠시 뒤 유리문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이번에는 정중앙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리는 곧장 힘없이 깨져버립니다. 남성은 깨진 유리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1분 만에 다시 나타난 남성은 기다란 박스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나오다가 당황해서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F 안에 상자들을 든 채 유리문을 다시 비집고 나가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이 훔친 건 최상급 그래픽카드 3개, 모두 1,7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하루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충북 진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 남성을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훔침, GP 후의 행방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야의 초점은 사뭇 달랐는데 대미 투자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다시 한번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국회를 찾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여야의 질문 세례에 진땀을 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 탓만 하지 않았느냐, 관세 협상 타결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 정부의 예측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도 조차도 불확실해서 모르겠다. 그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민주당은 최대 리스크가 불확실성이란 점에 공감하며 냉정하고 담담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무슨 막 보복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된 게 아닌가. 더 좀 당당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다음 달 9일 처리하기로 한 대미투자 특별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최선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구 부총리도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한미 관세 협상은 유효하다고 호응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특유 활동은 계속될 거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미투자법 관련돼 가지고는 해 나가야 되고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야 된다. 업무 보고에선 또 상호관세 환급부터 15% 전면 관세, 반도체 등 품목 관세 등 예상되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내일로 예정된 대미투자특위 입법 공청회도 정상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내내 입법 전쟁이 전망돼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한 민주당과 방향성과 내홍동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서울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소속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가한 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두운 곳은 밝게, 밝은 곳은 더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과 강원지사에 도전하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동안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에 도전했던
서영교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교통정리도 일단은 순조롭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천혁신 서약식을 진행하는 등 선거 준비 쟁걸음에 나섰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쥔 이재명 정부가 지방 권력까지 쥘 수 있는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선거라 절박하다면서도 장동혁 대표는 당성을 맨 앞에 강조했습니다.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천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부터 공천을 신청받고 광역 기초의원에 지원하는 만 45살 미만 정치 신인은 심사료를 면제하는 등의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정현 위원장 체제의 공천관리위원회 출발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변호인 이력이 드러난 황수림 변호사가 공관위원을 사퇴했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공천은 중앙당이 맡기로 한 것도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체제로는 TK를 빼면 전멸할 거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구청장 후보를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는 한 목소리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처럼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순조롭게 출발한 여당이 끝까지 웃을지 위기의 야당이 반전을 이룰지 100일간의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꼭 처리해야 할 쟁점 67개를 검토했고 오늘 따로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3일과 4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고 그 사이 관련 부처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여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고 이를 통해서 진일보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면법 개정안 의결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 최대한 빨리 의사 일정을 잡아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별한 유대감을 표시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핵심 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대회가 탄 차량이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 경내로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국빈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첫 임기 때인 지난 2005년 이후 2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룰라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이후 각별한 유대감을 보여왔습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에다 검찰 수사와 재판 위기 등을 겪은 정치적 서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예술입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기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 단계 더 올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우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시 한번 격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 민간 교류 등 여러 분야의 이행 방안이 담긴 한 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보건,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 MOU와 약정 10건도 체결했습니다. 히토류 등 공급망 우려 속에 제조 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브라질이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 등을 통해 통상 분야의 전략적 공조 또한 다지기로 했습니다. Temos interesse em atrair
investimentos coreanos e empresas coreanas para nos ajudar no processamento de minerais críticos. 이 대통령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룰라 대통령을 위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선물로 준비하는 등 의전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환대는 룰라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넘어 브라질이 남미 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우리와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란 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해외로 유인해 감금하고 강제로 전화 금융사기에 가담시켜 440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빼앗은 돈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집안. 수갑을 찬 남성들 옆으로 명품 신발과 가방이 질비합니다.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 금융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의 검거 현장입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 수십 명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 동안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총 4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은 고스란히 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 고가의 귀금속 등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과 그 관리자급 5명이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었고요.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습니다. 사채업자와 짜고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해외로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 강제로 피싱 유인책 역할을 맡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절대 안 갈 거다. 괜히 나 살자고 누구 죽일 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감금처럼 지냈으니까 외출 같은 거는 거의 못했고요. 아예. 일단 처음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게 여권을 뺏겼었어요. 경찰은 총책 등 11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5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압수한 현금과 명품 등 5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총책과 조직원 등 10여 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회수하지 못한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무단 결제로 의심되는 제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쿠팡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7건의 무단 결제 의심 사례 중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자신이 자는 사이에 신용카드로 28만 원가량의 무선 조종 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습니다. A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는지 쿠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행과 학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곳의 시설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피해 지원단체들은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인정한 사람이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애인 성폭행과 학대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소자들의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심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셨습니까?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지금까지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폭행은 했지만 17명에 대한 거는 아무 일 없었던 게 되는데 피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1월에 2주 동안 이루어진 추가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선에 그치는 조사였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색동원에서 생활했던 장애인과 전현직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폭행과 감금 등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송치 예정인 3명 외에도 전현직 종사자 4명을 입건 전 조사하며 입소자 감금과 폭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 본부부터 핵시설,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까지 폭넓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을 향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공격 규모와 관계없이 침략 행위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제한적인 작전에 돌입한다면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두 가지 사안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조직 두목을 사살하자 갱들의 반발로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도시 곳곳이 전쟁터로 변했고 멕시코 당국은 시민들에게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군사 작전에 맞서 마약 조직이 차량을 불태워 도로를 봉쇄한 겁니다. 불탄 차량 사이로 격렬한 총격전의 흔적도 선명합니다. Pues mira, ahorita toda la gente estamos asustados. Nadie queremos salir. Ahorita casi nada más para lo más necesario, porque pues ahora sí que la ciudadanía ya no sabe ni cómo. 멕시코 정부는 서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두목 엘 멘초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엘 멘초를 포함해 7명이 숨졌고 군인 3명도 다쳤습니다. 군사작전이 벌어진 타팔파는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체포작전 이후 멕시코 주요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도시 곳곳에 불을 지르며 반발하면서 할리스코주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보복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공항을 포함해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Y suspendimos el sistema de transporte público y los eventos masivos para inhibir mayores afectaciones a la población. 엘 멘초 제거 소식에 앞서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미국은 곧바로 환영했습니다. 실제 이번 군사작전은 미국의 압박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으로 마약 조직이 분열하면서 오히려 폭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이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우보드는 최고의 성과를 냈고 김길리가 2관왕을 차지한 쇼트트랙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반면 스피드 스케이팅은 24년 만에 노메달을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그동안 입상권과 거리가 멀었던 스노보드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중심엔 최가온이 있습니다.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 클로이 김을 제치고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과정도 드라마였습니다. 1, 2차 시기에서 모두 넘어져 기권 위기까지 몰렸지만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연기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전반기 10대 뉴스, 7대 명장면으로 충분히 꼽힐만 했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 런을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김상겸의 남자 평행 대회전 깜짝 은메달과 유수문의 비계어 동메달은 스노우보드의 높은 비상을 알리는 덕곡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은 강국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2004년생인 여자 대표팀 막내 김길리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새로운 쇼트트랙 여자 탄생을 알렸고, 계주에 이어서 또 1500까지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올림픽 무대에서 이렇게 1등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출전한 올림픽에서 7번째 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은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을 남기고 올림픽 무대를 떠났습니다. 남자 1000m 동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목에 건 임종원은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다음으로 많은 메달 따냈던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쉽게도 빈손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2002 쇼트레이크 시티 대회 이후 24년 만입니다.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 싱글에서 4위에 오른 차준환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차준환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쇼트에서 기대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지만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냈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분간 발 부상 부위 치료에 전념할 것 같다면서 4년 뒤 알프스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밀라노라는 큰 올림픽 하나를 마친 상태여서 사실 당장 뭐 1년 후도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는 시점이라서 뭐 전에 했던 대로 뭔가 차근차근 해 나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4년 후는 좀 더 지금은 좀 거대해 보여서 당장은 뭐 알프스 올림픽에 나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뭐 1년 뭐 한 달 1년 이렇게 하루하루 또 보내다 보면은 저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훈이 이번 대회에서 떠오른 스타 13인에 뽑혔습니다.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 MBC는 최가훈에 대해 이번 대회 최고 스타 선수였던 클로이 김이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지만 금메달은 17살 최가훈에게 돌아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가훈은 올림픽 전에 월드컵 3승을 거뒀는데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 비로소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에는 2,90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메달과 관계없이 잊기 힘든 순간을 만든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전합니다. AFP 통신은 이번 올림픽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6명의 선수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프란요 폰 알멘은 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자 대회 첫 3관왕에 오르며 이름을 남겼습니다. 4년간 목수 견습 과정을 밟은 뒤 여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선수 생활을 해온 사연이 알려져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1984년생 미국의 스키 여제 린지보는 8강 경기 도중 다리 골절상을 입고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알파인 스키 사상 최고령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꿈꿨지만 이제 두 번째 은퇴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르웨이의 클레보는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 6개를 휩쓸며 동계올림픽 통산 금메달 11개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일 올림픽 금메달 6개도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나온 기록입니다. 남자 피겨 프리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메달권 바깥으로 밀려난 말리니 24년 만에 미국 여자 피겨에 금메달을 안긴 알리사 리우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는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기억된 선수로 남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선수들의 이미지를 헬멧에 새기고 출전하려 했지만 IOC의 반대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했고 한 사업가는 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쇼트트랙 대표팀 선전이 대회 후반 큰 화제가 됐지만 전체적인 관심도는 예년만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편 채널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방송사 간 뉴스 보도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시차 문제와 국가대항 스포츠에 대한 관심 약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뛴 선수들마저 이전과 다른 열기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많이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메달을 따게 돼서 누가 제 경기를 보시고 감동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재미라도 느끼셨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중 없이 치러진 베이징 대회와 비교해 관심이 높았지만 소치나 평창 대회 때보단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줄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 중계가 배제된 첫 대회란 점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흥행 부족은 물론 보편적 시청권마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 확정 장면이 JTBC 본 채널에서 중계되지 못해 논란이 됐는데 JTBC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쇼트트랙 경기를 우선 편성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중계 도중 중간 광고에서 일장기가 잠시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단독 중계를 둘러싼 비판이 커졌지만 특정 방송사만 탓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상파 3사만 중계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의 보편적 시청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보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냐. 이와 함께 유튜브로 영상 소비 패턴이 굳어진 가운데 네이버 중심의 다시 보기 서비스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노시환과 11년 동안 옵션 포함 307억의 BFA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FA와 BFA 단연 계약을 통틀어 KBO 리그 최장기,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종료 이후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준비하는 야구 대표팀이 한화와의 연습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WBC 대표팀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화와의 두 번째 연습 경기에서 7대4로 이겼습니다. 2회 노시환의 2점 홈런으로 앞서 나갔고 7회 마지막 공격에서 문보경이 다시 2점 홈런을 날려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춥겠고 낮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도 낮아지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전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뒤 밤에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기다리던 단비와 눈이지만 영남 내륙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북과 전북 동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습하고 무거운 습설이 시간당 최고 3cm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 대구 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5도, 광주 8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